그 아마 몇 명이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27분인데요. 원래 정해진 시간 30분이 되면 정확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을 잠시 보여주고 마스크를 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잠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자, 오늘 이 한국 근거이론 연구의 세션은 먼저 우리 연구의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 근거이론 연구회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변기용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션은 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이제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제 몇 분씩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올 것 같은데요. 한국 근거이론 연구회는 뭐 제가 근거이론 연구를 하면서 우리 고려대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이 좋은 걸 나누자 해서 이제 2020년부터 매주 2주차 토요일 원칙적으로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원래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누구나 근거이론 연구에서 최근에 관심이 많은데 누구나 참석해서 같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카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도 있는데 이 블로그에는 이제까지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축적해 놓은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 와서 그러니까 보시면 저희들하고 함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같이 공부하는 게 의문이 있을 때 문의도 할 수 있고 또 동료들도 있으니까 같이 연구를 할 수 있고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 우리 그 신유진 조교님이 우리 근거이론 연구의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 채팅창에 혹시라도 그 뭐 가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신유진 조교님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유진 조교님은 그 작성해놨던 근거이론 연구의 소개 글을 채팅창에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내용은 실용적 질적 연구의 주요 특징과 잠깐만요. 연구 수행 논리. 우리는 이제 근거이론 연구회니까 근거이론적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텐데요. 아마 실용적 질적 연구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실용적 질적 연구 이런 책들이 보면 실용적 질적 연구 관점에서 쓰였다고 할 수 있는데 왜 이 실용적 질적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어쨌든 가슴 뛰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슴 뛰는 연구란 뭐냐면 학위를 따기 위해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억지로 쓰는 논문들은 매우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연구를 해보면 알지만 정말 알고 싶어서 가슴이 뛰는 연구를 할 때 굉장히 흥미가 연구자로서의 존재의 이유를 느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특히 교육행정가로서 많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사회과학으로서 교육행정학의 존재 이유는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연구 관심사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맥락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과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아마 여기에 우리 김수현 선생도 CTL에서 근무하고 CTL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분들이 실제로 관심을 가지는 연구 문제가 이런 거죠. 단기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부교육 우수대학을 만드는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이들 역동적 관계를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 이 연구 문제에 대답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은 뭘까? 라는 데서 제가
이 연구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들이 시작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면서 2015년, 2017년 이 두 가지 책을 출판을 했었는데요. 8개 대학을 연구를 해서 그 과정에서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을 저도 역시 질적 연구의 초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한 10여 년 정도 고민을 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잘 가르치는 대학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게 이제 제 연구 관심사라고 했는데 양적 연구로 해보니까요. 이게 이제 이 캠퍼스 인간관계, 교수 학생 상호작용, 협동학습 및 대학 몰입의 구조적 관계, 이건 KNSE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건데요. 이렇게 연구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죠.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는 교육행정학 연구자들한테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방정식 모형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이런 관계가 서울대학교에서 나타나고 목포대학에서 나타나고 뭐 고신대에서 나타나고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내가 실제로 뭔가를 개선하는 데는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이 뭔가를 개선하는 데는 매우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양적 연구는 보편 이론을 추구하는데 적용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실제로 양적 연구 결과를 가지고 했는 걸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교에 적용하려면 그만큼 타당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반대편에 있는 본질적 질적 연구, 전통적 질적 연구라는 것들은 보면 전형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훌륭한 교사의 삶에 대한 연구, 한 중등 미술 교사의 학습 생애사 이걸 연구한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걸 가지고 일반화를 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한 사람의 그런 생생한 삶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우리가 그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우리한테 훌륭한 통찰력을 줄 수 있지만 이건 일반화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나는 A 대학을 연구해서 B 대학 계산하는데 필요한 통찰력을 얻고 싶은데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러면 양적 연구가 안 되니까 질적 연구를 한번 가보자 해서 질적 연구로 갔어요. 질적 연구 제가 이제 잘 가르치는 대학, 잘 가르치는 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연구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반 훈이는 수업에서 어떻게 소외되는가.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한동대학교에서 A대학교에서 학생 설계 전공이라는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거 둘 다 필요한 연구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학생 설계 전공에 참여한 학생들을 경험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그러니까 그 학생들 가상적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가장 타당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뭔가 이걸 찾는 거고 그런 찾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반 훈이한테는 그게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이라든지 장애우라든지 그 학생들은 어떻게 소외되는가 이걸 보는 것들은 분명히 다른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질적 연구 강좌를 듣거나 질적 연구 교과서를 보면 질적 연구는 구성주의고 소외된 집단, 아까 우리 반 훈이처럼 그런 소외된 계층 개인의 실상과 요구를 그대로 생생하게 드러내는 것만 질적 연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질적 연구고 중요한 연구지만 우리 교육행정학에서는 내가 하는 연구에서는 주어진 제약 요건을 감안할 때 내가 교육행정가라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가령 한동대에서 학생 설계 전공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내가 교사라면 다음 학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 반에서 가장 효과적인 학습 계획을 만들 건가?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다중적 실제를 전제한 사람 훈이도 옳고 영희도 옳고 철수도 옳고 물론 맞는데요. 근데 다음 학기에 가르쳐야 되는 교사 입장에서는 훈이, 영희, 철이를 다 고려해서 어떤 게 가장 타당한가라는 대답을 뽑아내야 될 때도 있는데 그건 실제 연구가 아니라니까 교육행정 실천가 입장에서 보면 참 미치고 벌떡 뛸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이 자료가 없어가지고 외국으로 나가봤어요. 그래서 로버트 스테이크가 하는 이 사례 연구, 그다음 아마 여러분들도 로버트 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 사람이 하는 설명적 사례 연구. 그다음에 이제 핸드북 오브 퀄리테이티브 리서치에서 하는 케이스 스터디 챕터. 그다음에 이제 실행 연구, 그린우드 레빈이 했던 실행 연구, 이거는 제가 매우 감동하는 바가 있어서 번역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근거 이론에 대한 책들을 모두 보고 제가 2020년에 근거 이론적 방법이라는 책을 한 권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쭉 보니까 요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교육학계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본질적 질적 연구, 내러티브 현상학, 문화기술지, 요게 이제 주로 이 조용환 선생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현상학적 관점의 질적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요쪽에 사실은 이제 이런 거보다는 세계적으로 보면 근거 이론적 방법, 이런 게 가장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런 질적 연구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이 본질적 질적 연구, 여러분들 이때까지 배우고 익혀왔던 본질적 질적 연구, 전통적 질적 연구에 대비되는 실용적 질적 연구 혹은 설명적 질적 연구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데 쓰이는가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자, 이걸 제가 이제 복잡하게 이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쓸 때마다 이게 이제 매우 발전하는데, 저도 요번에도 이제 만들면서 조금 여러 가지 새로운 고민들 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본질적 연구는 구성주의나 현상학, 교과서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해외 교과서는 이런 것도 다 있어요. 뭐 실용주의 비판적 실제론에 기반한 실용적 질적 연구, 이렇게 다 말하니까 좀 복잡해서 제가 세 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차이는 아까 이제 우리 반 훈이하고 우리 반 학생들이라는 차원에서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통적 질적 연구는 뭐냐면 연구 참여자, 특히 이제 소외된 소수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담 참여자가 말한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요 보면 우리 반 훈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까라는 걸 하면 우리 반 훈이가 말한 사실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걸 봅시다. 학생 설계 전공, 우리 반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라고 볼 때는 학생 하나하나를, 결국은 우리 반 학생들이란 사람은 없으니까 면담 참여자 A, B 학생을 면담하긴 하지만 그 면담한 학생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면담 참여자 하나하나를 면담함으로써 우리 반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편의적으로 분석 초점자,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집단의 속성, 집단을 분석 초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서 잠정적 대안,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대안을 찾아야 되는 교육행정학 연구에서 우리 CTL이나 선생님들도 우리 반 애들한테, 훈이가 아니라 우리 반 애들한테 가장 타당한 교수법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교과서에서 많이 듣고 특강에 가면 듣는 게 무슨 판단 중지, 이남인 교수 같은 태도 변경, 괄호치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 특히 훈이 같은 연구를 할 때는 훈이의 입장을 그대로 듣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이론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용적 질적 연구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행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그 다음에 새롭게 관찰한 관찰과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에서 새롭게 지식이 창출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과 통찰력을 편견이나 내려놔야 될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민감성으로 봐요. 여러분들이 30년 된 교사인데 엄청나게 잘 가르치는 데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를 연구를 하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자기가 가진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지식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맞는가 틀린가 이걸 변증법적으로 찾아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기존에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론의 타당성을 다른 사람과의 대화 혹은 관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이론의 관점, 이걸 유지하는 것을 연구자의 바람직한 태도로 본다. 판단 중지를 바람직한 태도로 보는 거하고 매우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 실용적 질적 연구에서는 내부 전문가는, 제가 한동대 연구할 때 누가 잘 알겠어요? 한동대 교수들이 잘 알겠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험을 가지고 체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외부 전문가로 저는 이제 연구자로서의 통찰력과 이론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민감성을 가지고 한동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만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걸 자꾸 이제 이 정연시켜 나가는 과정. 그래서 실행 연구 혹은 실용적 질적 연구에서는 외부 연구자와 내부 현장 전문가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동 생성적으로 지식을 창출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연구를 할 때도 만약에 동료 교사를 면담한다면 전문가로서 여러분들 연구자가 다른 전문가로서 교사를 면담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지속적으로 정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좀 치우셔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론적 포화하고 감성적 포화.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생경하게 들리는 용어일지는 모르는데요. 본질적 질적 연구, 아까 이제 전통적 질적 연구는 아까 훈이처럼 비록 우리 반에 효과적인 교수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적인 교수법이 지체 장애아라든지 다문화 가정 학생한테는 효과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서 이것이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죠. 두터운 기술과 생생한 묘사, thick description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문학적 글쓰기, 그다음에 내러티브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emotionally 사람한테 터칭하게 되는 거, emotionally saturation이 되면 되는 거예요. 감성적 포화. 근데 실용적 질적 연구에서는 관심 현상에 대한 설명, 즉 현상이 어떻게, 실태가 어떻고 그 실태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거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데 충분한 근거를 내가 확보했는가, 그래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할 때까지 자료를 계속 수집하는 활동, 이론적 샘플링, 그걸 해서 그러니까 내가 수집한 자료와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걸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성찰을 해서 내가 만족할 때까지 도달했는가, 그걸 바로 이론적 포화라고 해요. Theoretical saturation. 아시겠어요? 그래서 emotionally 접근하느냐, rationally 접근하느냐라는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관심이 있는 부분들은 그럼 이 실용적 질적 연구, 특히 근거론적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논문을 쓸 건가라는 것들인 텐데요. 제가 이제 저하고 같이 논문을 쓴 우리 그 박사과정생들, 석사과정생들 이 어떻게 논문을 썼는지 이제 제 발표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패러다임 모형이라는 건데요. 국내에서는 어떻게 이 패러다임 모형, 이 스트라우스가 1987년도에 이런 그림을 제시한 건 아니고 인과적 조건, 중재적 조건, 맥락적 조건, 뭐 중심 현상 뭐 이런 것들이 대학원생들이 하도 이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거 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애따 먹어라 해가지고 하도 치달리다 보니까 요런 좀 정형화된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제 인과적 조건도 있고 중재적 조건도 있고 맥락적 조건도 있고 중심 현상도 있고 근데 요거는 개인을 주로 연구하는 간호학, 스트라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간호학계에서 주로 연구를 해왔다는 것들을 명심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크레스웰이라는 사람이 2002년도에 아마 박사과정 이 심사위원을 들어갔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그렸는 걸 보고 자기 책에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일단 예시로 한번 보여준 거예요. 스트라우스나 코비는 그림 그려서 이렇게 제시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이 적용돼야 되는 게 아니라 스트라우스와 코빈이 이야기한 거는
요 제목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연구가 이렇게 되고 있냐면 간호학과에서 했던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냥 맥락적 조건, 인과적 조건, 중재적 조건 이런 것들에 막 끼워 맞추는 코딩을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봅시다.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이 도대체 뭐지? 여러분들은 맥락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황적 조건이잖아요. 그죠? 상황적 조건인데 이분들은 이런 연구를 하면서 김수근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뜻은 아니고요. 요거를 학문 발전을 위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락적 조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맥락적 조건으로 적용했는지에 대한 연구자로서의 근거가 없어요.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현상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출판된 논문에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니까 여러분들 보면 교사 양성 과정의 문제점 이게 맥락적 조건인가? 그런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특히 스트라우스 코빈 자체도 패러다임 모형은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취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 이상의 것은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자기가 발견한 것들을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다. 보고하는 거다. 범주들이 서로 연결되는 패턴과 양식을 발견하는 거. 발견한 만큼만 보고하라라는 거죠. 끼워 맞추지 말고. 그래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걸 보면 여기서 보면 그냥 다 끼워 맞춘 게 아니라 6개를 다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인과적 조건이고 요거 중재적 조건 요렇게 이제 여기 찾아서 요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가령 제가 많이 인용하는 기노시타 선생 같은 경우도 요렇게 자기가 발견한 것들을 그대로 끼워 맞추지 않고 제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출판된 요 논문도 보면 자기가 발견한 거를 발견한 만큼 자유롭게 끼워 맞추지 말고 제시하는 것이 특히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코딩 패러다임은 문제가 없어요. 코딩 패러다임의 6개 항목을 다 이론적 포화시키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면담해서 이론적 포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6개를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코딩 패러다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걸 약간 변형시켜서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코딩 패러다임 6개, 뭐 맥락은 좀 더 다르지만 제가 다음 세션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요런 거 중심 현상만 연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 현상과 인과적 조건과 중재적 조건만 연구할 수도 있고 중심 현상에 대해서 교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 따로 떼어서 연구할 수 있다. 요거는 제 책을 보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요거와 요렇게 관련해서 이승희 정수영 선생이 연구한 것들을 학생들의 관점에서 좀 여러분들하고 경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2월에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지금은 안산시 석호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정수영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밀레니얼 세대 초등교사가 인식하는 조직 공정성의 의미와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연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기보다는 제가 이 근거 이론적 방법을 사용해서 초보 연구자가 어떻게 연구하면 잘할 수 있을지 저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논문부터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지금 7년째 재직 중인데 제가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가 어쩔 때는 좀 공정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거는 좀 아닌데 이거는 불공정한데라고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료 선생님들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선배 교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나 혹은 제 동기들 밀레니얼 세대인 교사들하고 이야기할 때 학교 조직 공정성을 인식하는 데에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꽤 자주 느끼고 있었어요. 저희가 느끼는 거 이거는 불공정한데라는 거를 기성세대 교사들은 당연하게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오랜 궁금증을 풀고자 근거 이론적 방법을 사용해서 연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를 살펴보니 실제로 밀레니얼 세대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46%로 점차 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밀레니얼 세대 교사를 둘러싼 학교 조직 내 갈등도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의 원인이자 해결책의 실마리로서 밀레니얼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에 주목하는 연구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직 공정성에 대한 대부분의 이론이 구조방정식 모형 등을 사용한 양적 연구였기 때문에 어떠한 맥락에서 저처럼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가 공정하게 느끼는지 기성세대가 공정하게 느끼는지 그런 맥락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적 연구에서 벗어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조직 공정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근거 이론적 방법을 적용해서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런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근거 이론적 방법을 적용해서 밀레니얼 세대 교사가 경험하는 조직 공정성의 의미와 그 영향 요인에 대한 탐구인데요. 이제 근거 이론적 방법의 용어를 활용해서 설명을 하자면 탐색적 이론화를 수행하고자 함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밀레니얼 세대 교사가 인식하는 조직 공정성의 개념과 그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이런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인데요. 근거 이론적 방법에 접근해서 설명을 하자면 관심 현상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 교사가 인식하는 조직 공정성이 되겠고요. 맥락은 수도권 중소도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맥락을 설정한 이유는 집단의 동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교사로 재직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승진 점수를 원하는 부장교사가 많은 농촌 지역의 초등학교와 그렇지 않은 승진 점수를 바라지 않아서 부장을 할 필요가 없는 교사가 많은 중소도시 이상의 초등학교의 풍토가 굉장히 많이 달랐고요. 또 지방에 있는 초등학교의 풍토와 그리고 수도권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풍토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선행 연구도 그러한 연구가 많았기 때문에 맥락을 수도권 중소도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라고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탐색적 이론화를 수행하였습니다. 자, 그럼 저에 대한 연구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간략하게 하기로 하고 그럼 제가 어떻게 연구를 수행해 왔는지 그 경험을 좀 더 실제적이고 솔직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1차 면담, 2차 면담, 3차 면담을 실시하였어요. 우선 1차 면담은 2021년 4월 말부터 일주일간 진행하였는데요. 이런 명단을 대상으로 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중소도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직 경력 10년 이하의 밀레니얼 세대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표집해서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동기들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들을 동원해서 이제 1차 면담을 수행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면담을 정리한 후에 2차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2차 면담은 2021년 5월 중순부터 2주에 걸쳐서 진행하였는데요. 1차 면담 이후에 전사자료와 필드노트, 성찰일지를 분석을 해서 확인된 연구의 초점 영역에 대해 보다 밀도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발달기 교사 그리고 보직 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론적 표집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달기 교사는 아무래도 이제 막 학교에 들어온 교사이기 때문에 좀 더 조직 공정성에 예민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론적 표집으로 선정을 하였고요. 보직 교사는 아무래도 학교 일을 많이 맡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직 교사가 아닌 교사보다는 더 경험이 풍부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론적 표집으로 2차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히 어떻게 1차 면담, 2차 면담의 전사 자료들을 정리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저희가 실제로 이 연구를 수행할 때 공유했던 드라이브인데요. 저희는 제가 같이 연구했던 윤혜연 선생님하고 이영선 선생님과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를 공유해서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사를 한 후에 이 전사에 대한 성찰 일지를 그때그때 작성을 하였어요. 그래서 정사한 내용들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전사 제목 쓰고 첫 번째로 전사한 사람 그리고 일시 간단하게 쓰고 전사를 이제 저희는 특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고 직접 전사를 하였고요. 전사한 내용들을 연구자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느꼈는지 메모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런 말을 보면 이렇게 개념화할 수 있겠다. 혹은 이런 말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어떤 내용들을 질문하면 좋을까? 이렇게 좀 더 궁금했던 점. 단순한 게는 궁금했던 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논문에 이런 내용을 쓰면 좋겠네 이런 아이디어들을 메모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메모로 남겨두었고요. 이게 이제 1차 코딩을 하기 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사를 한 후에 그때그때 성찰일지를 작성하였어요. 저희 교수님께서 성찰일지를 바로바로 최대한 이틀 안에 작성하라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이틀 안에 작성을 하는 게. 근데 실제로 진짜 이틀이 넘어가면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때그때 성찰일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성찰일지 안에는 전반적인 소감 작성하고 주요 발견 사항은 어떤 건지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외 기타 사항들 이제 선행 연구에 나왔던 공정성과 연결할 수 있는 점들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다음 면담에는 그럼 어떤 내용들을 질문하면 좋을까 그런 내용들까지 성찰일지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면담을 하고 성찰일지를 작성한 후에 개념 부스러기를 모으는 작업을 실시하였는데요. 이렇게 전사한 내용들을 어떠한 개념을 뽑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그 주제를 중심으로 이 면담자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를 쭉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별로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 했던 메모들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면서 쭉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개념 부스러기를 모으면서 이런 개념은 도출할 수 있겠다, 없겠다라는 생각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2차 코딩을 실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발표가 끝난 후에 이 자료들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3차 면담에서는 2차 면담 자료를 분석한 이후에 개념 간의 상호관계, 범주 간의 관계, 전체 통합성 차원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순하게 다 해서 이제 더 이상 찾을 게 없어서 이론적 포화에 도달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솔직하게 그냥 면담은 시간과 자원 등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했을 때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이론적 포화에 도달했다고 논문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코딩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초기 개념화 작업을 진행한 후에 이제 워크시트를 작성하였는데요. 이 1차 코딩은 기노시타 야스히토의 수정 근거 이론 접근법을 활용해서 작성하였습니다. 그 자료로부터 초동적으로 생성해낸 개념 부스러기들을 바탕으로 초기 생성한 개념을 워크시트,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워크시트인데요. 이 워크시트에 정리하고 이 정리한 내용들을 다시 데이터로 돌아가서 유사예와 대극예를 확인하면서 보다 개념을 견고하게 생성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워크시트는 저희가 등재한 논문에도 나와 있으니 그 내용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 이제 2차 코딩에서는 생성된 개념과 개념 범주 간의 관계를 체계화해서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상위의 수준에서 추상화된 개념 범주를 생성하였고 또 상위 수준의 개념인 범주와 범주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 다음 3차 면담이 마무리되기까지 개념의 생성 및 경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비교 분석을 통해서 개념 범주 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2차 코딩에서 체계화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체계화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데요. 사실 이 그림은 스트라우스 코빈의 패러다임 모임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연구 결과에 맞도록 그리고 교육 행정학적 맥락에 맞도록 수정하여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코딩은 2차 코딩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확장하고 발전하는 단계인데요. 그래서 선행 연구와 비교하고 어떤 내용들이 우리 연구에서는 새롭게 도출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선행 연구와 동일한 내용들을 발견했다는 점을 진술하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연구에서 나타난 교사들의 수능적 성향, 이기적인 조직 구성원의 존재, 취지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초빙교사제, 잘못된 관행 답습, 갈등 회피, 연공 서열 문화 등은 조직 공정성을 다룬 선행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제대로 포착되지 않은 요인들로 저희가 심층적으로 연구하면서 새롭게 도출해낸 개념들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웠던 거는 이제 개념 생성 작업입니다. 아까 그 구글 시트 보셨다시피 사실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하면서도 초짜 연구자인 내가 이런 개념을 생성해도 될까라는 의심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개념 생성 작업을 할 때 이 수많은 텍스트 속에서 어떤 개념을 도출해야 될지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생성한 개념을 범주 간 관계 구조화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그림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사실 저는 스트라우스 코빈의 패러다임 모형을 그대로 하지 않는 거가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초짜 연구자인 석사 학위도 못 받은 내가 감히 이런 연구자가 한 패러다임 모형을 바꿔서 해도 될까? 이렇게 하면 리젝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으나 저희 교수님을 믿고 이제 변형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은 사실 초보 연구자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지도 교수님의 조언을 받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근거 이론적 방법의 유용성과 한계를 말씀드리면, 가장 유용한 거는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을 기반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유용성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연구는 교수님 외에 세 분의 선생님들과 함께 했는데요. 한 명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인 저하고, 다른 한 분도 밀레니얼 세대에 속하시는 초등교사셨고, 다른 한 분은 기성세대에 속하는 교사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때까지의 교직 경력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을 녹여서 이론적 민감성으로 기반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유용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맥락을 중시함으로써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조직 공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이렇게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특히 초보 연구자가 개인이 수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런 연구를 하면서 근거 이론적 방법 연구를 할 분들에게 감히 조언을 하자면, 저는 연구자분들이 꽤 지속적으로 관심 있었던 것을 연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거 이론적 방법이 사실 양적 연구처럼 돌려서 딱 나오고 그런 연구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면 쉽게 도전하기가 어려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분들께서 이제 지내오시면서 이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현상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이거는 좀 들어가야 논문이 게재 불가가 안 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솔직하게 내가 이 연구를 하면서 이런 개념을 도출했다, 그거를 솔직하게 그대로 논문에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리젝 당할까 봐 두려움, 패러다임 모형을 그대로 안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시기보다는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도출한 개념들을 솔직하게 그대로 논문에 작성하는 것을 작성하시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연구에 추가로 연구를 하신다면 먼저 밀레니얼 세대와 기성세대 교사의 조직 공정성 인식을 비교하는 연구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맥락은 수도권 중소도시 이상의 초등학교였기 때문에 그 맥락이 아닌 중학교, 고등학교 맥락이라던가 아니면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에서는 밀레니얼 세대 교사들이 인식하는 조직성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연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사례 논문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재학 중인 이승희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간결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했던 연구 주제는 잘 가르치는 교수의 특징과 영향 요인 탐색이었고요. A 연구 중심 대학을 중심으로 이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을 연구하는 주제로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내용은 앞서 정선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논문 개관, 그리고 연구 수행 과정, 그리고 근거 이론적 방법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2019년 2학기에 고등교육의 근거이론적 접근이라는 강좌에서 부여된 조별 과제로 시작을 했고, 당시에 저희 조원들이 거의 대부분 대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었고,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대학 교육의 질 제고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많이 회자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교육은 누가 하지? 교수가 하지. 그럼 교수들은 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할까라는 그런 초등적 질문에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의 목적은 연구 중심 대학인 A 대학에서 잘 가르치는 교수들에게 나타나는 특징과 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근거 이론적 방법을 활용해서 탐색하는 것이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 문제는 A 대학에 있는 잘 가르치는 교수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은 도대체 왜 잘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떠한 요인들이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의 관심 현상은 연구 주제와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잘 가르치는 교수의 특징입니다. 맥락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상황적 조건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연구의 맥락은 연구 중심 대학이고, 맥락이란 관심 현상을 초래한 발생 기제의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친 내부적, 외부적 특성을 말합니다. 연구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맥락은 분석 범위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단계에서는 결과의 일반화 범위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실용적 사례 연구에서 사례란 관심 현상 그리고 맥락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용적 사례 연구의 목적은 특정한 맥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현상이 발생한 요인을 밝히는 것인데요. 저희 연구에서의 사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 중심 대학에 있는 잘 가르치는 교수이고, 이것이 발생한 요인을 밝히는 것이 저희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선 발표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1차 면담자를 선정하는 목적적 표집을 진행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 연구의 분석 대상은 잘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잘 가르치는 교수를 특정 짓는 그리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강의평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A 대학에서 강의평가 결과 강의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는 교수를 1차 면담자로 설정을 했고요. 특히 그 A 대학에서 최우수 강의상인 석탑 강의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는 교원들 중에서 연구진들이 접근 가능한 12명의 교수님들을 1차 면담자로 선정을 하고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1차 면담을 분석을 해봤더니 수업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하시고, 또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시고, 이런 잘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특징과 왜 이들이 열심히 하는지, 나 이렇게 교육하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워, 그리고 나는 원래부터 교육에 열정이 있었어 와 같은 개인적인 영향 요인은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났었어요. 근데 정말 딱 그 수준에 그쳤었던 거죠. 저희가 처음에 그 수업에서 조별 과제로 1차 면담을 진행하고 결과를 도출했을 때는 정말 딱 이 수준에서 멈춰 있었고, 개인적 특성 말고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맥락에서 잘 가르치는 교수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럼 2차 면담을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추가적으로 좀 정보를 얻어서 분석해야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2차 면담을 시도를 했는데, 사실
이 2차 면담장을 선정을 하고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을 이론적 샘플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론적 표집이 제대로 진행됐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차 면담에서는 교수님들 대상으로 면담을 했고 2차 면담에서도 교수 그리고 학생, 직원의 입장에서 정보를 얻고자 했지만 교수님들을 선정하지는 못했어요. 추가적으로. 대신 이제 1차 면담자 수업 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들 그리고 교수학습개발원의 원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은 추가적으로 면담을 했지만 교수는 추가 표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한 이론적 표집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1차 면담 왼쪽에 있는 표는 1차 면담 대상자 총 12분 교수님이고요. 오른쪽은 학생과 직업 2차 면담 대상자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연구에서 이론적 포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근거 이론적 방법의 핵심적인 특징은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론적 샘플링과 이론적 포화의 개념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자가 발견한 개념의 적절성 그리고 개념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서 연구자의 주장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게 되었을 때 이론적 포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론적 포화가 될 때까지 필요한 정보를 목적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집하는 활동을 이론적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비록 교수를 포집하지는 못했지만 1차 면담을 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2차 면담을 진행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던 과정은 나름대로 이론적 포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는 이러한 과정을 이론적 포화의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실제로 시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출된 개념의 적절성과 그 개념과 구조적 관계를 설명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 이론적 포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딩 결과 재생 방식은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발표랑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 분석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성찰일지 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담 상황에 대한 가장 또렷하고 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내용으로 내가 면담을 했고 또 어떤 것이 부족했고 다음 면담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성찰하는 과정이 1차 코딩을 시작하는 개념 부스러기 만들기 그리고 워크시트 만들기에 굉장히 요긴하게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면담을 진행한 직후에는 반드시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성찰일지를 꼭 바로바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연구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차 코딩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절차인 개념 부스러기 만들기는 가장 내용이 풍부한 전사자료, 그 전사자료를 쭉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의견을 저희는 한글 파일에 이렇게 메모로 달았어요. 그래서 연구진 모두가 각자 개념 부스러기를 만들고 이 만들어진 개념 부스러기를 기반으로 동일한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이렇게 뭉쳐지는 그런 답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답변들, 실제로 구체 예를 모으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문구, 즉 개념을 만드는 작업에 이 개념 워크시트를 활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차 코딩으로 개념과 워크시트가 만들어지고 나면 개념 간 관계를 구조화하는 작업이 2차 코딩 과정이 필요해요. 네, 저희의 연구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연구진 모두가 작성한 개념 부스러기 그리고 개념별 워크시트를 대표 연구자가 다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통합 워크시트를 만들었어요. 네, 이 과정에서 연구진들이 내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네가 생각했을 때 어때? 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견을 주고받고 비교 분석을 했었고 그렇게 통합 워크시트를 만들다 보면 이러한 개념들 위에 있는 그 개념들이 또 그 상위에 또 다른 무언가로 묶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범주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워크시트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개념 간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그 위에 있는 범주, 상위 범주를 발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통합 워크시트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개념 간 관계를 구조화할 때 활용한 게 스트라우스와 코빈의 코딩 패러다임입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에서 계속 논의 이야기하는 코딩 패러다임의 6가지 요소를 전부 다 설명하기보다는 중심 현상, 인과적 조건, 중재적 조건 개념을 활용하되 맥락적 속성은 일부 수정을 해서 연구 결과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존의 코딩 패러다임에서 이제 맥락적 속성은 전략 혹은 중심 현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략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중심 현상에만 영향을 미치거나. 근데 저희 연구에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잘 가르치는 교수라는 관심 현상과 여기에 영향을 주고받는 다른 요인 간의 관계 다른 요인들의 패턴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우르는 이 패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 환경적 특성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림이 좀 잡긴 한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연구의 중심 현상은 즉 관심 현상인 잘 가르치는 교수의 특징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죠? 그리고 인과적 조건은 이 잘 가르치는 교수라는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특성이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별 교수가 잘 가르치는 교수가 되도록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이 인과적 조건인 개인적 특성이고 이 개인적 특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는 게 이제 그 맥락적 속성인데요. A 대학이 가진 연구 중심 대학 그리고 교수 중심 거버넌스라는 이 맥락적 속성이 전체 결과의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그 맥락적 속성에 관계없이 앞서 말씀드린 개인적 특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학 직원으로서 이제 교육 행정가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정책적으로 개입이 가능한 중재적 조건, 여기 있는 그 제도적 요인인데요. A 대학은 사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워낙 그 교수 중심 거버넌스가 강하고 또 모든 보상 기제가 연구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 A 연구 중심 대학의 맥락에서는 잘 가르치는 데 관심을 가진 교수가 더욱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했고 이러한 추정이 이후에 이제 잠정적인 가설을 제시하는 데 기반이 되었습니다. 3차 코딩은 생성한 실체 이론, 그러니까 저희의 연구 분석 결과를 기존의 지식이나 이론 체계에 통합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연구의 결과를 중범위 이론으로 발전시켜 나갈 가설을 생성하는 작업인데요. 저희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2차 코딩의 결과로 잠정적 가설을 제시하고 이러한 가설이 다른 연구 중심 대학에서도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결과가 이 중심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는 내용을 이제 제시함으로써 3차 코딩, 이론적 코딩을 시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잠정적 가설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제 논문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 연구자로서 처음에 근거이론적 방법 연구를 수행할 때 경험했던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정수영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처음에 연구의 맥락을 찾고 이 결과를 이론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가르치는 교수라는 관심 현상에만 관심을 가졌지 왜 이러한 특징들이 연구 중심 대학 맥락에서 발생했는지를 이제 간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찾는 것, 그리고 이 결과를 이론화해서 잠정적 가설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초보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론적 민감성이나 통찰력, 경험적 지식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거이론적 방법의 유용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상이나 대상에 대해서 유연하고 깊이 있는 탐구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가설의 설정이나 검증이라는 영역적 절차가 연역적 사고의 과정이 사실은 양적 연구에서 주로 하는 연역적 사고가 아니라 현상 그리고 관심 현상의 근간을 이루는 과정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현상이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발생 기제인 맥락을 파악하고 여기에 근거해서 이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 근거이론적 방법의 유용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계는 앞서 그 저희가 겪었던 어려움 그러니까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의 기초에서 맥락에 근거한 이론을 생성하는 게 근거이론적 방법 그 결과 제시 방식인데 이러한 이론적 민감성이 굉장히
하다 보면 이런 연구 결과가 산으로 가거나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 민감성에 상당히 높은 의존도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대학 직원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후속 연구 주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대학 조직에 관심이 있고 대학 조직에 관심이 있고 조직 연구를 하고 싶지만 초보 연구자가 수행하기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인적 자원 중에서 교수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고 학생이나 직원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특정 대학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효과적인 학습법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같은 맥락으로 교수들이 인식하는 효과적인 교수법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경력 직원의 대학 조직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즉 대학으로 이직한 경력 입사자들의 특징은 뭐고 대학이라는 특수한 조직적 맥락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고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내용을 1시간이라는 짧은 말도 안 되는 시간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느낌만 보여줄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학회 홈페이지에 우리 여기 이제 자료집을 놔뒀는데요. 학회 홈페이지에 저 자료집 파일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 이메일이 그 다음에 우리 조교 선생님 이메일이 그래서 이 남은 질문은 여기에서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일단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책이 근거 이론적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일단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혹시 뭐 꼭 질문하시고 싶거나 아니면 코멘트도 좋고요. 그런 게 있으면 손을 좀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2017년에 고려대학교에서 고려대학교에서 그 교육행정으로 2017년에 박사학위를 받은 이인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은 제가 다음 주에 또 근거 이론을 활용해서 발표를 하나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행정이지만 아까 이제 정수영 선생님 발표하실 때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거 이론을 제가 한 3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교수님과 같이 이제 초창기 근거 이론 연구회 하면서부터 계속 관심 있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게 연구자로 세 보니까 학습을 할 때는 되게 좀 고개가 끄덕끄덕대고 또 물음표가 있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이론적 민감성, 그다음 이론 샘플링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는가 그거 판단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심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두 연구 주제가 너무 관심 있는 주제고 좋은 연구인 것 같은데요. 학술지도 게재된 것 같고 그래서 중심 현상 찾는 거. 그다음에 아까 이제 유용성과 한계성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한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심 현상을 볼 때 좀 주의해야 될 거, 유의해야 될 거 그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료 아까 공유 말씀하셨는데 혹시 가능하면 자료도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수영 선생과 이승희 선생이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초보 연구자가 연구를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양적 연구를 하면 어려움을 겪지 않나요? 강의 하나 들으면 논문 금방 쓸 수 있나요? 참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가 보통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르쳐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양적 연구도 선배들하고 연구를 하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중심 현상과 이인수 박사님이 중심 현상을 뭐로 말하는지 모르지만 핵심 범주하고 중심 현상을 약간 혼동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심 현상 보통 이제 핵심 범주 코어 카테고리라고 하죠. 핵심 범주라는 건데 하나의 조그만한 연구에서 핵심 범주를 찾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글레이저 같은 사람은 핵심 범주를 매우 강조하지만 다른 기노시타나 아니면 뭐 벅센 밀스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꼭 핵심 범주를 찾지 않고 샤마즈 같은 사람은 발견한 사항의 그 움직임을 그대로 기술하면 그것으로서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포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론적 포화 언제까지 하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정수영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앵무새처럼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이런 거짓말은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왜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심히 그러니까 최소한 큰 덩어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는 면담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한 노력이 이 정도면 내가 발견한 것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심사자가 판단해 봐라.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양적 연구에서도 기존에 출판된 뭐 이 연구들에서 R 스퀘어를 비슷한 종속 변수의 R 스퀘어하고 비교를 한다든가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딴 사람 어느 정도 몇 사람을 면담을 했고 어떻게 했냐라는 게 러프한 기준이 되는 그게 절대로 교과서적인 기준은 될 수 없지만 얼만큼 노력했나? 학문 사회학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한 20명 정도, 그 다음에 외국에서 한 40명 정도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론적 포화는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이론적 포화가 됐냐 안 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론적 포화를 위해서 연구자가 어느 만큼 노력했냐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게 심사자가 이렇게 볼 때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서로 설득하고 납득하는 과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사실은 이제 시간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근거이론 세션 발표는 여기서 일단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뭐 궁금한 것이 있거나 근거이론적 방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 제가 써드렸던 이 이메일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여기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다음에 근거 이론이 아니라 근거 소설을 지어내지 말라. 근거 코딩 패러다임 자체는 죄가 없어요. 코딩 패러다임은 중립적인 거예요. 그거 다 포화시키면은 좋은 거예요. 근데 개인이 하는 연구에서 한 10명 면담해가지고 그걸 다 포화시키는 게 불가능해요. 포화시키지 못하면 근거 소설이 되는 거예요. 끼워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오면 아까 정수영 선생이 그랬는데 요번에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가 저한테 왔는데 리젝이에요. absolutely 리젝이에요. 그냥 저한테 오면 이유 없이 리젝이에요. 그래서 발견한 것만 보고하라. 고맙습니다. 혹시 여기 진행하시는 분 계실까요? 김 교수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제 거 화면 보여요? 네,
예, 알겠습니다.